네, 4월에 깨달음 수다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울타리에, 울타리에 어떤 도빠님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지? 울타리 신영철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모실까요? 가족 야, 전문가. 아, 아니, 그냥 울타리의 가족 이 전문가. 말만 하면 돼요. 그냥 울타리의 청개구리 소공님 하지 말라는 건 다 해본다. 아, 스스로 검증하는 분. 스스로를 마루타 삼아 검증하는 분. 아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남의 말이잖아. 아무리 소국님 말씀조차도 남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이렇게 해서 검증하는 우리 성철님. 네. 아우, 해석이 너무 좋으십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꿈보다 행복. 주제가, 우리 오늘 주제에 맞는 가족 전문가. 가족 전문가, 뭐 가족 치료를 다 몸소 체험하시고, 네, 지금 계시는 신영철님이신데요. 오늘 우리 주제가, 상엽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오늘 주제가 뭘까요? 이야기 주제. 최고의 도반 가족입니다. 아, 그만. 네. 일단, 가족인데, 최고의 도반이다, 가족이. 네. 네. 이게 가족이 참 저희 같은 그러니까 이쪽에 뭔가 깨달음과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족이 어떨 때는 참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이 스승이자 도반이자 그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막 이런 주제로 얘기하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다른 분들에게 공감을 많이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5월 달에 딱 했으면 딱 맞는데 그죠? 저도 그 생각은 못했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네. 4월인데, 5월에, 가정의 달에, 네. 뭐 네. 투 해도 되죠. 뭐 안 그럼요, 되면. 그럼요. 가족 이야기 할 거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특별히 또 형철님도 그쪽에서 거의 전문가시다 보니 또 아, 우리 형철님 뭐 끝판왕이죠. 딱 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형철님. 꼭 모셔야 네. 되겠다. 오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 오셨는데, 어, 근데 저는 최고의 도반은 제 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몸.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학대를 하고 가장 하지만 가장 내가 정신이나 이런 게 조금 뭐랄까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제 몸하고 조금 소통을 하려고 하면서 삶이 조금 많이 편해졌다고나 할까? 그러면서 이게 현상계에서 살아가는 데는 어차피 이 몸으로 우리가 체득하고 느끼고 저 모든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저는 하게 되더라고. 몸이 토닥토닥거리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내 몸을 학대하고 싫어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몸에 대해 참 미안하더라고. 가족에 대해서도 참 미안한 그건 있지만 가족도 솔직히 말해서 남이지 않습니까? 어떤 네. 면에서는 남인데 가장 가까운 나를 갖다가 그렇게 구박했던 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생각은 내가 알고 감정도 내가 알고 몸도 내가 아니다고 해가지고 그 신념이 저한테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감정을 한번 완전히 차단해 본 적이 해보니까 사람들과 소통도 안 될 뿐더러 가슴에 화가 가득 차보이더라고요. 음, 분노가 가득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거 분노 빼는 작업을 하면서 내면의 작업도 해보고 내면 그러니까 아이. 네. 상현님 이야기하시는 그 가족들 세우기. 가족 세우기보다는 가족 간에서 내가 내 위치, 내 자리, 그리고 내가 실상은 부모님한테 진짜 사랑을 받았는데, 그게 부모님이 원하는 사랑이었을 뿐이고, 내가 원하는 상태의 사랑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부모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셨더라고, 이게. 음, 근데
요새야 오은영 교수의 뭐 금쪽이라 이런 거라 상담이라든 이런 게 발달돼 있으니까 사람들 상담 받으러 가지.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 하나 하고 신문으로 있던 세상이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도 부모님들한테 배운 걸 해가 나름대로 주다 보니까는 많이 실수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실수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부모님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를 예로 들면은 제 할아버지가 제 형자를 갖다 가시형자를 쓰셨어요. 이름에. 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 고생하려고 아, 이게 형철님 이름이 형자가 가시형자예요? 가시형? 옛날에 가시형자였었어요. 지금 뭐 아, 있지만 형벌. 어 근데 나중에 최근에 알아차린 거는 할아버지가 그 글자도 제대로 모르시고 그냥 직영도 같이 갔다 오시고 평생 농사만 이렇게 짓고 있으다 보니까 배움에 대한 한이 맺히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너는 내처럼 이렇게 일자무식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 조금 뭐 판사나 변호사나 이거 지금 좀 학식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뜻에서 지었다는 생각이 확 들면서 아이고 제가 할아버지에 대해 너무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미안하고 음. 죄송하고. 그러니까 음, 형철님은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그 미움, 원망, 이런 게 더 음. 많으신 거죠. 많으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딱 깨달은 거는 부모님 마음대로는 그분들 마음대로 최선을 다하셨다. 음, 단지 자기가 배우신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셨다. 한 번도 배우지 요새같이 오은영 교수 이런 분들이 가르치는 시대가 왔으면은 다른 식으로 하셨을 거지만 그때는 그게 아직 6, 70년대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형철님께서 처음에 그 울타리에서 그 이야기하신 것 중에 그 사실은 그 깨달음 공부를 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음, 동생한테 좀 동생과의 어떤 그 동생과의 겨루기에서 이기고 싶어가지고 깨달음 수행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잠깐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동생 그러니까 동생이 고려대학교 나왔거든요. 고대를 아, 나왔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 석유회사 저 싱가포르 그 두바이 쪽인가 하여튼 아랍 쪽 국영회사 그 오일 트레이너 쪽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혼도 했고 애도 셋이고 저는 그 인테리어 목수이라 하는 쉽게 말하면 노가다 일을 하고 있고 결혼도 못했고 동생에 비하면 돈도 제대로 못 벌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게 있었죠. 동생을 이겨보자. 이기려면 뭘 해야 되지? 음, 동생은 영성적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성공해 볼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결핍 의식까지 깨달음 공부하니까 음, 나중에는 이게 어느 순간 그게 또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아, 음,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드러내고 나니까는 좀 편해지면서 동생과의 관계도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냥 네. 제가 근데 놓치고 있었던 게 그때 한번 동생이 코로나 때 싱가포르에서 사람들 못 만나고 힘드니까 한 번 전화 통화하면서 형, 나 이제 돈도 필요 없다. 이제 회사 때려치고 한국 들어오고 싶다.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미치겠다 하더라고요. 돈이가 뭐고 간에 사람 못 만나니까 너무 미치겠다 하면서 자기 한탄을 했는데 저는 동생을 어떻게 보면 밖으로 보이는 그 좋은 점만 봤는데 시상은 그렇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벌기까지 그 과정 제가 그 과정을 무시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과만 보고 잘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실상은 동생 남들은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어요. 덕분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 제가 제 눈에다가 지금 안경 끼고 있지만 이거 이상한 거 끼고
히터 해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음. 그러면서 요새 동생하고는 아직도 솔직히 껄끄러워. 나는 음, 화해를 못했어. 그래도 지금 좀 많이 좋아졌어요. 형철님이 장남이시고 남동생이 이렇게 있으신 거네요. 네, 네. 그래도 지난번에는 동생한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행도 가셨다고. 예, 예. 네. 많이 편해졌어요. 예. 배우자와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다들 있을 텐데요. 종달님 어떠세요? 네. 저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깨달음 공부 어 하기 전에부터 저는 좀 잔정이 없어요, 사실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족들한테 이제 뭐가 있긴 한데,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 결심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가족을, 어, 가족에 대해서 만족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도 불만이 많고 그냥 사춘기 되면서부터는 얼른 벗어나고 싶었어요. 따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어린 나이지만 이제 유학을 간 거죠. 전주에 시골에서 전주로 유학을 가서 이렇게 떨어져서 사니까 너무 살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도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뭐 때리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어찌됐든 좀 뭐 그냥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또 결혼이라는 게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러네요. 결혼 전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 옛날에는 요즘 친구들은 다 미리 뭐 여행도 많이 가고 살아도 보고 막 그런데 우리 때는 뭐 그냥 좀 사귀면 다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음,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의존적인 사람이고 집착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뒀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가족을 대하다 보니까 좀 뭐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그냥 가족도 또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 이게 되다 보니까 좀 대면대면할 때가 많은데요. 대면대면한 적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막 커다란 갈등은 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근데 이게 뭐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근데 수행의 관점에서 비춰보면 내가 우리 엄마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아빠를 생각했을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 남편이 왜 이러지? 근데 그냥 그분들은 자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냥. 음, 그리고 내가 해석한 거랑 그분들이 해석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 가족이라도. 음, 그거를 알면서 이제 허무할 정도죠, 그게. 너무나 음. 오해와 착각, 환각세계야. 정말 반갑. 환각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피해를 주려고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뭐 얘기해보면 누가 그러랬어? 이게 또 많고. 당연히 이제 우리는 가족이 이걸 하면은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될 거야 하는 또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은 그걸 바라지 않았던 경우도 많고. 이제 그걸 이제 예전에는 이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거리감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지금 동상이몽을 하고 있구나. 그거는 분명해지는데 그런데도 또 잘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하하호호도 더 하게 되고 뭐 내가 그 가족들한테도 엄청나게 크게 잘해주고 큰 부담을 안 느껴도 그냥 뭐 그렇게까지 같이 식구 밥 먹는 식구
가끔 연락하고 또 뭐 형제 같은 경우는 네, 또 부부도 그렇고 부모님 이제 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 가족이라는 부담은 엄청 무게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또 몇 가지 안 되잖아. 해야 되는 거랑 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행하면서 더 홀가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근데 어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이제 더 그거에 내가 해주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거를 못하고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준을 높게 음, 설정하지 않고 그걸 생각에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막 숙제 이만큼 많고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면 네네.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잖아요. 책도 안 펴게 되고 노트 한 글씨도 안 쓰게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부담이 별로 어, 없어진 것 같아. 옛날에는 막 부모님 늙으시고 또 뭐 시부모님도 있고 너무 늙고 병드는 게 당연한 건데 막 안타까워하고 그랬다면 뭐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뭐 나도 늙고 나도 나도 늙고 예, 왜냐면 찰나생이 찰나별. 아니 오늘 태어난 애들도 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야. 뭐 이거 당연히 정해진 거고. 그다음에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 좋다, 저렇게 해야 좋다 이런 것들이 되게 허무하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때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네. 그때그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부담이 음, 많이 적어졌어요. 음, 수행하면. 그러면서 음. 이제 웃을 일을 많이 웃고 많이 같이 먹고 많이 웃고 뭐 그리고 가족들도 밥 먹을 때 외에 너 고민이니 얘기해봐 이러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밥 오, 먹고 그렇죠. 잠깐 밥 먹는데 얘기하지. 갑자기. 밥 먹으면서 아니면 뭐 막걸리라도 한잔 하면서 하는 거지 못해. 못- 못하죠. 네네. 도움 주는 것도 막 어떡하니 이렇게는 또 못해요. 뭐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좀 실용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멀어지게 되는 가족도 있고 일단 어, 오빠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어쨌든 오빠들하고도 공동의 그 목표가 있었잖아요. 부모님을 케어하고 이런 게 있다가 약간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끈이 또 부모님 약해져. 안 계시니까 형제라도 더 친하게 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예. 또 도반들하고 더 친해지는 것 같고 저는 도반하고 친하고. 형제들하고는 조금 이게 자기가 같이 있을 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가족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체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음, 그러면서 또 뭐 혈육이 또 주는 안정감도 있을 수도 있고, 예. 좀 달라져 가요, 약간. 음. 하기는 뭐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만나서 도감 미팅 하는데 형제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미팅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술 한 잔 안 마시고 밥 한 번 안 먹는데도 막 이렇게 초롱초롱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이게 거의 맞아요. 기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겨워서 얘기 못 해요.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되게 지겹지 않아요? 엄청 지겹죠. 진짜 못하죠. 이거 약간 네.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약간 지겨워. 그리고 그분들도 내가 지겨울 거고. 뭐 미안할 필요도 없어. 그냥 서로 지겨운 거지. 맞아요. 네. 왜 우리가 안 지겹지, 아직? 지금 오래됐는데. 이게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거는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아요. 폄하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음, 이게 되게 힘이 돼요. 도반들은 약간 이 가족이라는 주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건 법적 가족, 혈연 가족에 주로 국한돼 있는데, 제가 도반들 만나면서 참 힘을 받거든요. 에너지를 받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그냥 원래 가족들보다도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이 확장된 없고, 가족? 확장된, 확장된. 음, 사실 제가 그 가족이라 하는 걸 얘기했을 때는 주제로 특히 자식들 문제가 있잖아요. 음, 우리 애들 걸리면 얘 행사심이 소용돌이 치면서 음, 맞아. 이게
우리 애는 그래도 좀 더 잘해야 되고, 또, 첫째가 이제 남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나이 아, 좀 더 너무 마음에 괜찮아서 안 들죠? 만났으면 좋겠고, 아, 아, 저거 좀 삐리한데, 그런 생각. 남자 보는 눈이 뭐 예. 이렇게. 아니, 진짜 그거는 뜯어말리고 대부분의 싶은데, 아빠들이 생각하는 관념이에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어, 알죠. 이게 그죠. 자기 하지만 생사심이고, 다 그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안 돼요, 이게. 저거 뜯어말려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가다가 영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야, 이게 뭐 이런 공부를 하든 어떻든 다 지켜보고 다 아는 상태가 있는데도 안 돼요, 이게. 애들 문제 응, 걸려버리면. 응. 특히. 그러니까, 야, 이게 영원한 이게 숙제인가? 저걸 넘어설 수 없는가? 도대체 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듯이 왜, 내가 또 이랬네? 그러면서. 장현님 이성 잘 안 잃으실 것 같아요. 보면 되게 잘 숨길 것 같아, 이러도. 맞아요. 이 안 잃은 척 할 것 같은데.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아, 표가 욱하다는 나요. 뜻인가요? 감성적이라는 거는? 네? 아니, 욱한다는 이게 뜻인가요? 욱한다, 욱한다? 꼭 하기도 하는데 감정을 못 숨긴다는 거죠, 이게. 아, 좀 싫은 티가 나는 거죠, 나? 얼굴에. 그렇죠. 이게 좋고 싫고가 이제 이게 그 뭐 연기를 말은 안 해도 예, 근데 연기를 아빠 못해, 연기를 음, 못해.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 문제만 걸리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딸 키우잖아요. 또 늦둥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근데 정달님 엄청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그러니까 10살. 아, 10살. 음, 기쁨이 많은데 뭔가 계속 주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 내가 얘를 뭐 시키는 것도 내가 못했던 걸 야, 너 지금 내가 시켜주겠다는데 왜? 엄마는 이거 하지도 못했었어. 이거가 많은 것 어, 같아요. 그게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그러면 딱 얘는, 나 괜찮아. 아, 됐어. 괜찮아. 나 근데, 괜찮아. 근데 됐어. 엄마가 안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괜찮아. 됐어. 알았어. 알겠어. 음, 근데 그렇게 돼요, 약간. 아, 전 또 이사까지 해가지고 그때 막 그러다가 지금은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막 불안하다가 어쨌든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뭐 불안해한들 뭐 어떻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러기에 너무 바빠. 지금 신경 쓸 게 많아. 음, 오히려 약간 좀 바빠지니까 얘랑 분리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신경 그러네요.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다른 일이 더 급하면 자식 문제도 그게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맞아요, 정도. 맞아요. 여유가 없잖아. 막 이러다, 너 그래, 엄마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써? 신경 쓴 거야, 지금. 이게. 맞아요. 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빠지고 정신이 없으면 에너지를 지금 아이한테 이제 네. 덜 쓰게 되는 거죠. 못 에너지 쓰는 총량이 거죠. 막 있어가지고. 음, 네. 그쵸. 우리 각해님도 지금 자녀가 그죠. 2명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춘기? 아니에요, 사춘기? 첫째가 지금 중2 여자애고 중이 둘째가 여자.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인데 음, 아, 문제는 어리네요? 결혼을 못 어리다. 했어요. 그래서 애들도 좀 아직 어리죠. 아, 근데 상엽님은 지금 거의 자제분이 지금 대학생인 거고, 대학생이죠, 20대. 혜님은 지금 중이, 중학생, 초등학생. 그래서 인제 사춘기 막 들어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아, 중2는 뭐 북한이 쳐들어오고 싶어도 중2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맞아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게 중이라고. 그리고 이제 중2 여자애들은 아빠에 대한 반감이 엄마보다 그게 다랬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엄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군이 2명이야. 엄마랑 아빠가 2명인데 더 적군이 있어. 그래, 그때 되게 엄마
한 명의 부모님이 되게 소외감을 느끼더라고. 그래도 내 배우자한테는 나한테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해주는데? 이러면서. 음, 아무튼 엄마랑은 더 애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닌가? 엄마랑 더 싸우게 되나? 집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엄마가 좀 이제 그렇게 막 저 세게 하는, 그러니까는 아빠는 달래주는 담당이고, 아, 네, 점수 따는 엄마는 스타일? 가르치는 박혜님은 담당이기 좋은 때문에, 역할. 그래야죠 뭐. 저는 밖에 나가서 그냥 일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무조건 달래줘야지. 저까지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음, 아, 역시 깨달은 분이 다르시네. 아이,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대립은, 자식하고 대립은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써니즈 우리 소공님이 소개시켜준 유튜브 보니까 거기도 이제 네, 맞아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오고 딸과의 관계, 본인의 딸. 근데 네네. 애들은 거기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애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 음, 기분이 나빴는지, 음, 기분이 좋았는지, 나를 억압했는지 그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서기억이 가장 큰 기억인 것 같아요. 정서기억. 근데 네. 이제 그 자식하고 이게 맞네, 이게 틀리네 하는 것보다 정서적인 기억? 그거를 좋게 하는 거가 또 같이 그냥 좀, 나를 지지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상엽님도 어머님께서 또 상엽님한테 굉장히 옛날 어머님들도 특히 대구 이렇게 얼마나 또 아들을 사랑해요. 근데 이제 그게 큰 부담이 또 되고 어떤 갈등의 요인도 됐지만 요번에 만나셔가지고 그 두밤 수행 네. 일지에도 쓰셨지만 안마하고 이렇게 네. 안마해드리고 좀또 그 많이 풀린 거잖아요. 그 온도가 달라진 거죠. 정서라고 해야 되나 온도가 네. 되게 좀 음. 달라지셨죠. 조금 분위기가 그렇죠. 결국은 저 혼자 생각인 거죠. 뭐. 그래서 그랬던 게 어릴 때부터 제가 저희 집을 얘기하자면 아들이 저 혼자고 음. 여동생이 세 명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모친이 원래 모친이 좀 아마 선호가 좀 아이, 다 그래,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하나니 하나니까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오만 가진 간섭과 관심과. 관심과 좀 과도한 사랑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 조금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반감 같은 것도 있은 데다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더욱 커졌고 그러고 결혼 이후에도 또 이제 저도 딸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옛날 할머니 특유의 아들을 놓아라. 아, 그것 때문에 또 저희 집사람과 또 한 번에 또 갈등이 크게 저랑 이제 생겨버렸죠. 그러면서 더더욱 그 선입관이 깊어졌는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것도 있고, 모치는 저래.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어머니는 물론 그런 성향이 있지만 그때 그렇고 이제 사라질 그 당시에만 어떤 그런 느낌과 그거 있는데 저는 그걸 계속 갖고 가는 거죠. 옛날에 어머니를 계속 저는 업고 다닌 거예요. 그 음. 어머니. 맞아. 그러니까 지금 만나도 그 어머니만 보이는 거야. 지금은 아, 현재는 좀 어, 달라지셨고 모든 것을 이제 많이 음, 바뀌 내려놓으신. 내려놓으시고 바뀌셨는데도 저는 최근까지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어, 색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또 그런 비슷한 언급만 나와도 또 저러시네. 어, 그랬는데 이제 색안경이 어느 정도 벗겨지고 난 뒤에 다시 보니까 어, 내가 혼자서 오버한 거였구나.
그런 것들 이번에 좀 알았어요. 그래서 참, 참 찌질하게 살았네. 이런 생각. 저는 그러니까, 상현님한테 궁금한 게 네, 혹시 저 써니지 영상처럼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한 게 부모님에 대한 굉장한 분노였거든요. 네, 나를 어떻게 뭐 억압하고 억누르고 내가 뭐랄까 이상한 분노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 분노를 부모님에 표출하고 나니까 그 다음 부모 분노를 갖고 있다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현님도 어느 정도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 분노라든가 이런 게 그 조금 삭혀졌다고 할까? 이게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머님이 다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하.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또 형철님이 그래 말씀하시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 부모님이 그, 그 아버지 어머니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한 분의 사람, 그러니까 저분들도 꿈 많은 소년, 소녀 시절이 있었다는 거,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다는 거,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부모님을 계속 보다 보니까 부모님은 항상 부모님이었다는 그런 기억으로 바라보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뭐랄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어, 그리고 그 부모님도 처음이었었는데 부모님이.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뭐. 그냥, 그 부모님들도 어떤 고정관념이 많이 이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 남아 선호사상도 어머님이 갑자기 생각해낸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개발한 게 아니야. 그렇죠. 개발한 게 아니잖아. 그냥 그 부모님의 부모님한테 듣고 사회가 내가 또 시집 가니까 어머님이 시집 갔을 때 또 아들을 낳아라 이랬을 거고. 음.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고 주입됐고 그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계속 갖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튼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떼어내고 나면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그런 질문이 여기 매미라는 사람, 우리 종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무아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생각이 다 없어졌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가족의 어머님이 아버님을 얘기를 듣자면 우리 아버님도 나중에 90이 넘으면서 치매가 좀 생기기도 하셨고 그런데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사실은 암암의 뇌전이 때문에 뭐 자식도 못 알아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음. 일단 그게 또 그거는 사실은 우리 또 매미님이 또 뭐 물론 뭐 벌써 이제 아버님이 많이 이렇게 아프신 지가 오래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일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는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존재 의미가 있지 않나요? 어떤? 음. 아, 우리 조달님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그 암 환자 뇌전이 환자들을 많이 봐요.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암 환자들한테 뇌졸중도 오고, 근데 그럴 때 이제 굉장히 가족분들이 안타까워하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의사소통을 하건 안 하건 인간의 존엄성과는 그리고 가치, 나의 부모라는 거 뭐 그런 거에 훼손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어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뭐 그분이 아기가 돼서 아기로 돌아가는 거죠. 생로병사라는 게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로 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몸으로만 따지면은. 네. 네, 근데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건 못하건 전혀 건드려지지 않는 어떤 존엄성 같은 게 있다.
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알게 됐나 봐요. 근데 우리 또 매미님 말씀을 또 한번 듣고 싶어요. 아, 저는 아까 이제 종달님이 초반에 그 부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족 간에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부담, 그런 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사남매고 형제로, 그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랑 할머니가 계셨는데, 엄마 아빠 할머니가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폭적인 그냥 그 지지와 사랑을 그냥 항상 주신 거죠. 성적에 뭐 공부를 좀 못했다고 내가 말을 하면 다음에 잘하면 된다. 뭐 이제 이러고 그냥 그분들은 그분들의 그냥 일을 하면서 그 자식들에게 한없이 애정을 주는데 부담을 주지는 않았어요. 별다른. 근데 문제는 그 어떤 뭐랄까 내가 꿈을 꿔도 나는 꿈에서 무슨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럼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엄마 아빠가 너무 슬퍼할 거야. 이렇게 저는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뭔가가 세뇌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생사심이라고 하는 건데 나는 반드시 절대 죽어서는 안 되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되면은 내 부모가 너무 슬퍼할 거야. 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세뇌가 된 것 같아요. 생각이 그런 식으로 습관화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이제 사랑이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떤 길을 터버린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이제 뭐 엄마로부터 받은 거든 할머니든 아빠한테든 되게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온 건데 막상 그게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삶에 굉장한 뭐 자신감, 그다음에 어디에서도 쫄리지 않음이라는 바탕에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런 존재들을 상실했을 때에 오는 아니면 또 그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되는 좀 부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다는 것보다는 되게 뭔가 항상 이렇게 내가 뭐랄까 그냥 알아서 잘해야 되고 뭐 좋은 딸이 돼야 되고 좋은 누나가 돼야 되고 이제 이렇게 이게 계속 그 길을 텄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K 효녀, K 장녀가 또 돼, 되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할머니랑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는 또 이제 뇌출혈로 지금 7년 정도 누워 계시는데 이제 아까 이제 종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미 이제 어느 정도로 사실은 인지가 있으신지는 사실 알 수 없고 그냥 눈으로 깜빡여 준다거나 최소한의 그것만 해주시는데 이제 그 존재를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만나러 갈 때 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존재를 이렇게 만질 때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음. 뭐 어렸을 때 되게 그 어렸을 때 그냥 유소년 시절에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도 이제 젊으니까 뭐 술 먹고 깽판도 치고 막 이런 거부터 떠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사랑을 줬던 존재가 이제 약해져서 누워 있는 그로 인해서 되게 마음이 왜 이렇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을까? 왜 이렇게 그래서 되게 슬픔이 많이 이제 이입되는 거죠. 감정이 올라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드는 것을 아까 이제 동달님 말씀하셨던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있음으로 어떤 그 주는 에너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나 동생이 아빠를 주로 케어하면서 되게 많이 싸우고 아빠한테 되게 많이 상처도 드리고 있죠.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저희가 싸울 때마다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마 이 온전한 꼴 그런 봐야 돼? 이걸 꼴을 이 보려고 꼴 막 보면서 살아야 돼? 말씀은 못 맞아요. 하시지만. 정말 그렇거든요. 왜냐면 사실 아빠는 성격상 본인이 일어나서 본인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이미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야.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못해. 본인이 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이 꼴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한 저하고 동생은 싸우면서도 이 존재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갈수록 약해지니까 말할 수 없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뭘 전달할 수 없는 동물 있잖아요. 음, 강아지나 고양이나 아주 약한 음, 생명체들. 그 음, 생명체를 보는 것 같아요, 아빠를 보면. 음, 그래서 정말 무슨 아주 작은 정말 미물들 있잖아요. 그 미물들의 몸짓
보면은 되게 아빠가 떠오르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전에는 예전에 아빠 건강하고 또 제가 막 이렇게 한참 젊었을 때는 전혀 몰랐던 세상. 그것을 어, 아빠가 지금 환자로 계시는데 저희한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또 아빠를 보면 날마다 정말 찰나찰나 산다는 게 뭔지, 왜냐면 하루하루가 항상 이제 아빠는 너무 약한 환자니까 음, 하루하루를 사실 기약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그래서 나름 아빠는 정말 그냥 공부를 시켜주고 있어요. 아, 무슨, 네. 예, 그냥 그 자체로 공부를 시켜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의 감각질에서 느껴지는 가족에 대한 느낌이나 뭐라 그래, 무의식적인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새록새록 늘 뻔한 것 같아도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참, 네.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도 많고. 네. 음, 지금 또 그 작은 생명체한테 느끼는 것을 아버지한테 느끼신다는 말씀 들으니까 음,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네. 느낌이잖아요, 아버님이. 이제 체중도 적게 나가실 거고, 가볍고. 근데, 어, 그다음에 이제 작은 손짓, 작은 음, 눈 깜빡거림,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게 너무 이제 사실 신비로운 거죠. 음, 예전에 너무 당연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게 사실 기적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말 꽃잎 같기도 하고, 그 아주 여린 꽃잎이잖아요. 만지면 막 이렇게 네네.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인간 아닌 존재, 인간 아닌 약한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존재까지 이렇게 좀 뭐랄까, 이어서 생각한달까, 아빠를 보면? 그렇게 공부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계시면서. 아빠 성질대로 하면 이미, 이미 7년 전에 없어. 근데 음, 아빠가 또 이제 상황이, 어, 어쨌든 저희에게 지금 같이 계셔주시는 상황이니까. 음. 음, 그러니까 보면 어떤 것도 고정관념이나 마냥 그럴 거야, 이렇게 예측하고 이런 것도 다 정말 남의 말이고 미신인 것 같아요. 오늘님은 오늘 말씀이 없으신데 오늘님도 가족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네. 가족에 대해서, 어, 저는 지금 이제 다 이렇게 망각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망각의 힘이 커진다고. 지금은 뭐 가족이 걸리는 게 없는데, 그냥 이렇게 돌아본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가부장제가 이렇게 그, 좀 제가 이제 10대 때만 해도 좀 강했던 나라니까 저희 어, 엄마가 시집살이 하면서 이제 그 서운했던 거를 저한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마한테 세뇌가 돼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조금 쌓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좀 힘이 들었는데, 그거를 어쨌든 이렇게 여기 오기 전에 옛날에 이제 어떤 뭐 단체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거기서는 이렇게 뭐 나눔의 장 뭐 이런 것도 있던 그런 곳인데, 그런 거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냥 거기서 놓여지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많이 희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걸리는 게 없고, 이제 또 저희 집안에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따로 살던 한 10년 동안 이제 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거의 뭐 따로 살다가 얘네가 저희하고 합치게 됐단 말이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조카들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하고 완전 다른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름으로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에서 또 덕분에 많이 또 벗어났고, 예. 그래서 뭐 그냥 자연스럽게 벗어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그냥,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어떤 가족이 힘든 일이나 이제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울타리 와서 소국님이 가족의 팔자가 자기 팔자라고 말씀하셨던 게 뭔가 그냥 내 나로 인한 일은 아닌데 그냥 가족의 일로 만약에 지금 힘이 든다 할 때 그게 아마 그런 이야기가 없었으면은 되게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참 뭔가 제 그 치아를 좀 치워줬다고나 할까? 그래서 뭔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가 되게 쉬워져 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지금 뭐 겪고 있는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어떻게 그냥 잘 이렇게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이제 또 어쨌든 가족으로 인해서 힘든 일이 있으면서 그 제 안에 있는 이제 나의 생사심을 좀 보게 됐죠. 덕분에 그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볼 수 없었을 생사심을 보게 되고 또 그 생사심을 그냥 고스란히 아, 나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나니까 또 그거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가족한테는. 네, 결론적으로. 오늘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아버지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아버지가 상당히 좀 이제 제 삶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과정을 쭉 겪고 나니까는 그 삶의 버팀목이었구나. 그거를 많이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항상 좀 의지하고 있었고, 근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목숨을 놓으시는 과정을 이제 쭉 지켜보면서, 아, 그러니까 소공님 수업 듣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내 차례인데 나도 이제 웬만하면은 저런 모습으로 이제 가겠지라는 게 이제 확 와닿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막연히 그래 갈 때 되면 가겠지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제 그 죽음의 순간이 닥치면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무와 연기다 그래도 내가 없다 그래도 실제로 죽음의 순간에서 이제 내가 없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게 내가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 다음으로는 제일 나를 동일시하는 그게 가족이잖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고 그래서 부모님 죽음을 옆에서 보면서 실제로 이제 내가 무아라는 게 나한테 이제 실제로 닥쳐오는 그거를 확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욕심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혼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런 무의식이 많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근데 어머니는 또 일찍 불교를 접하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스님 법문도 많이 듣고 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확 놔버리셨어요. 음, 그러니까는 자녀는 네가 아니다. 자녀한테 집착을 떼야 된다. 그거를 어느 법문에서 확 듣고 그 전에 그렇게 막 힘들게 막 음, 부모 자기 욕심을 그렇게 투영하던 걸 한순간에 확 놔버리셨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편하게 됐는데 그거 못 놓으셨으면 제가 훨씬 더 힘들었겠죠. 근데도 아직도 어머니를 대하면은 그 어렸을 때의 그 무의식은 남아 있어서 조금 내가 이제 그렇게까지 막 애정이 깊고 잘해드리고 이런 게 내가 그런 게 많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아무래도 내가 좀 그렇게 당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게 어머니가 사실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음,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불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당시에 뭐 청단 스님이니 뭐 큰 스님들하고 교류도 많이 하시고 이 스님급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일제 시대 때 이미 동경에서 이제 대학교 미술 공부를 전공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얘기부터 하면은 뭐 흘려던 얘기는 아닌데 그 이제 해방되고 나서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대한민국 제1회 미술대전 이런 것도 이제 다 준비를 하셨고 그러다가 6.25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집안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가세가 기울었는데 근데 이제 집안 식구들을 서울에서 다 피난을 시키고 저 경남 쪽이 이제 고향이셨는데 그쪽으로 피난을 시키고 본인은 이제 늦게 내려가신 거예요. 피난을. 그래서 나중에 복귀를 하려고 뭐 공무원 뭐 증 뭐 이런 거를 이제 짐에다가 숨기고 이제 내려가다가 중간에 그 대전 근방에서 이제 인민군한테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공무원증이 나오니까 죽도록 얻어맞으셨죠. 그리고 거의 와, 반신불수가 되게 얻어맞으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총살을 시키는 그 사람들 거기에 이제 어 그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총살을 시키려고 사람들 그 죽이는 사람들의 이제 그걸 이제 대기를 시켜놨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장교가 다음날 아침에 총살시킬 사람들 이제 인적 사항을 보다가 하필 그 장교가 일본의 그 대학교 출신이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은 몰래 좀 빼줘라 해가지고 다 죽는 그 와중에서 할아버지 한 분만 그냥 살짝 살아나신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몸이 다 망가지셔가지고 그 복귀는 못 하시고 그 다음부터 불교 공부만 쭉 하셨어요. 거의 이제 육식은 입에 대지도 않으시고 진짜 그렇게 그 수행을 하신 거예요. 음, 그리고 오로지 올곧게 그냥 수행하시고 교류하시고 스님들하고 교류하시고 스님들 수행하듯이 거의 뭐 저 마지막에 이제 한 5년 정도 계란을 조금 드신 거 이외에는 거의 육식은 안 하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어, 고개만 딱 떨고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어머니가 옆에서 이제 좀 이어받으셨어요. 그래서 아, 어머니가 이제 불교 공부를 오래 하시고 할아버지 그걸 모시다 보니까 그런 걸 이어받으시면서 이제 뭐 거의 뭐 어머니가 이제 그런 거를 이어받으시다시피 해서 어머니도 이제 수행을 많이 거의 뭐 스님 수준으로 뭘 하셨는데 그게 어머니도 항상 스님들하고 옆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스님들이 너 그 정도면은 그 정도 공부 많이 했으면은 너 이거 공에 대해서 알아? 공에 대해서 이걸 한번 이제 아느냐 깨달음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도노 그런 게 있느냐 그거를 이제 물으셨던 건데 스님 저는 그건 모릅니다. 이제 지금도 그거는 모르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이 딱 없으실 뿐이지 이미 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닦여져 있는 거는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닦여져 있죠. 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놓여져 있는 거는 거의 뭐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무의식에서는 다 놓여져 있으셔요. 근데 그것만 모르시는 거예요. 그 네. 이와 연기의 그거를 모르시는 건데 사실 들으면 나는 다 알겠다. 근데 그 공짜리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딱 그걸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내가 대답은 못 하겠지만 들으면 다 고개는 끄덕여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도 수행을 이제 하시다가 그 저 밑에 남해에 가면 보리암이 있어요. 보리암이 남해에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는 거기 수행자가 많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수행을 하실 때 이제 갑자기 대낮에 맑은 대낮에 막 큰 파도가 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뭐 온몸이 유리로 된 사람들의 세상을 잠깐 갔다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라서 어머니 통해서 들은 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막 대낮에 그냥 큰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도인이 났다. 도인이 나면 이런 일이 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길로 바로 이제 통도사로 바로 가셨는데 통도사에 경봉 스님 계시거든요. 경봉 스님이 큰 스님 중에 하나가. 근데 연락도 안 하고 이제 새벽에 도착했는데 스님이 밑에 스님들 다 모으고 오늘 도인 오시니까는 기다려야 된다 해가지고 딱 맞이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인가장을 써주셨는데 그게 뭐 한 송이 뭐 하여튼 그 선송을 이제 그걸 써주신 거예요. 큰 해가 떠오르고 뭐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나더라도 이것이 증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인가장을 써주셔서 제가 아직도 간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경봉 스님 인가장도 받으시고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하여튼 그 정도로 공부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런 얘기는 이제 그냥 배경적인 얘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제 아, 나라는 거 이외에는 가족이 제일 나하고는 그 동일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뭐 좀 깨달음도 좀 있고 노여정진 것 같고 그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미터가 결국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키우다 보면은 애들 내가 지금 나는 소공님 말씀하시더니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나는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죽어도 아무것도 뭐 생각도 없고 여한도 없고 응? 똑같아. 뭐 지금 당장 죽건 그거는 내가 스스로 명백해. 근데 애들 어렸을 때 딱 보니까 제가 만약에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면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 그거엔 자신이 없더라. 음, 그거는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게 나에 대해서는 무하다, 연기다 이게 이제 체득이 됐다고 해도 이게 애들 키우고 막 거기에 막 사랑을 쏟고 뭐 이런 한창 제일 이쁠 때잖아요. 뭐 5살, 6살 이때가 제일 이쁠 텐데 사고 같은 거 막 나잖아요. 네. 예전에는 애들이 막 뭐 교통사고 나고 죽고 이런 사고를 봐도 그냥 무덤덤했어요. 아이고 또 사고가 났구나. 그런데 내가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남 일이 아닌 게 같이 느껴지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게 나하고 이제 동일시 되는 게 나 빼고는 아까 내 몸 얘기도 하셨지만 내 몸이 1번이지만 그 다음은 가족이구나. 그래서 이게 어, 진짜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것 같아요. 음, 부처님도 옛날에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한테 어떤 분이 부처님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는 저 나무에 있는 새떼들을 가리켰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 새떼들이 저렇게 모여 있지만 다 각자 날아가 버리면은 흩어지는 것. 그게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소공님도 가족이라는 게 저 가족이 가족이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보면은 그냥 한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 그러니까 결국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가족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가족일 뿐이다.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결국은 이제 그 가족이라는 상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팔자를 그러니까 나의 어떤 기준을 투영을 해서 보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고 내 부모님이고 그럼 내 뜻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굉장히 반감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결국 가족도 뭐 나의 자식, 나의 부모가 아니고 그 사람의 팔자를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의 팔자를 내가 대신 지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 자녀들한테도 내가 그때 많이 놓여지는 것 같더라. 근데 여자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게 애들한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족도 내가 이제 평생 이런 뭐 마음 공부 수행을 했지만은 가족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잘 못 꺼내죠. 어머니도 평생 수행하고 평생 스님 얘기 듣고 그거에 대해서 경전 공부하고 그렇게 엄청난 수행을 해 오셨지만은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음, 그리고 야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거 깨달아봤자 네가 지금 여기서 탐진치나 뭐 이런 게 다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끝없이 수행을 해온 사람 그게 놓여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거 공짜리 하나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스님들이 주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스님들이 뭐 깨달았다 했을 때 이제 막 그거 쳐주느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부모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 이제 좀 알았다, 뭐 자랑하고 싶고 아는 거 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럴 때도
내가 또 놓여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가족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면은 나한테 그런 온갖 그런 강한 마음이 일어날 리가 없거든요. 아무리 도반이라도 아무리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가 항상 어느 정도 내가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또 다치지 않는 하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나가기 때문에 가족들하고는 아예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의 의미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엽님 말씀처럼 정말 최고의 도반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여러 의미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아내분은 불교 공부나 뭐 이런 수행은 안 하세요, 박희님? 네, 그러니까 제가 수행 같은 건 안 하는데 그래도 절에는 같이 가요. 음,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 아예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종교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적어도 무교거나 불교 신자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아, 근데 근데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에요. 공부를 안 했어도. 와, 이미 깨달으시고 이미 깨달으셨네. 깨달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거고 그냥 명쾌해요. 그러니까는 당연한 얘기 왜 해? 막 이제 알았어? 사람한테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요. 행동을. 그래서 네, 대인배. 그렇게 배우는 거죠. 또. 그러니까 뭐 우리 깨달음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이미 깨달은 힘이 엄청 넘쳐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집에 다 한 분씩 계신다고. 가족 중에서 한 분씩 다 계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내 법사님, 남편 법사님. 맞아요. 공부를 안 해도 저보다 세상 이치에 대해서 더 지혜롭고 다 놓여지고 그런 분들은 많이 계세요. 음, 다 저보다 다 많이 닦으신 분 같아. 근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런 무와 연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이치적으로 딱딱 좀 정리돼서 논리적으로는 얘기 못 하거든요. 그냥 사는 게 그런 거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니까 사는 거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다가 또 갈 때 되면 가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해자량인 거죠. 이해자량. 그러니까 경험자량이 놓여지고 이런 거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은데 우리가 이해자량으로 딱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빠른 시간 내에 경험자량도 이제 좀 같이 이제 좀 갈 수 있고 그런 걸 서공님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양 날개. 이해자량과 경험자량이 양 날개가 동일하게 펴져야 된다는 말씀하시고, 사실 경험자량이 풍부해도 또 이해자량으로 그것을 또 이렇게 정리해주지 않으면, 사실 언제든지 또 우리가, 어, 울타리 안에서 표현하는 퇴전, 할 수 있고, 또 퇴전한지 안 한지 또 사실 모르고 퇴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이해자량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름 이제 어쨌든 살림을 펼치고, 정리를 해 나갔을 때, 어, 스윙바이 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경험 자량, 체득이 아무리 깊어도 사실은 다시 한순간 이렇게 생각에 또 속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족이 아니면은 저도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옛날에 진짜. 저는 젊었을 때 뭐 스님도 되고 싶었고 이제 경도 많이 읽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닦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가족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음, 이제 결혼해서 나랑 전혀 다른 사람하고 살고 애도 낳고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제 속에 이런 게 이렇게 엄청나게 막 그냥 탐진치가 막 올라오는 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제어가 안 되고 뭐 싸움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다가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올라와도 표출을 안 하고 또 올라오는 것도 조금씩 작아지고 이제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그런 거를 보니까 이제 그게 참
되어지고 놓여지고 이런 거는 가족 아니면은 가족하고 부대끼고 살지 않으면 이런 게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최고의 스승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각해님 안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있었던, 다만 올라오지 않았던 것들인데 결국은 사실 다 올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 소공님도 하시잖아요. 결국은 다 그게 드러나야 된다. 안 그러면 뭐 언젠가 그것에 의해서 다 사실 이렇게 꿍 퇴전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걸 다 올라오게 하는 게 또 여러 관계도 있지만 특히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탐진치를 가지고 아마 스님이 됐으면은 그래서 막 그 신도들이 막 떠받들어주고 그랬으면은 아주 엄청난 괴물이 돼서 지금 아마 그 도인 노릇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그 스님들은 가족이 없으니까 옆에 도반들하고 부딪히면서 막 마음고생하면서 이제 닦여 나간다고. 그러니까는 단체 생활하면서 그렇게 닦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반이 최고의 스승이다 하는데 그게 이제 가족이 없어서 도반의 최고의 스승인 거고 음, 가족이 음,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진짜 최고의 스승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음. 안 그럼 자기가 보이지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닦여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스님들은 추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가족을 우리처럼 이제 또 혼인을 해서 새로운 가족을 이제 꾸리거나 꾸리지 않아도 예를 들어 기존의 가족도 어쨌든 가족에서 떠나서 이제 추가를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존의 가족과 부대끼면서 이렇게 비추는 데는 한계가 있으실 거고 그러니 이제 곁에 계시는 도반님들과 이렇게 이제 상마해 가면서 본인을 이제 비출 수밖에 없는. 근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나름 이 세속에서 뭐 혼인을 하든 아니면 혼인을 안 해도 이미 나에게 기존의 가족이 또 이제 있으니까요. 뭐 혈연, 친지 뭐 이렇게 다 있으니 그 속에서 계속 부대끼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써니즈에서 민성님인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와 닿더라고요. 네, 조민성님, 예. 네, 좀 부모님하고 내가 깨달았나 생각되면 부모님하고 한 달 살아보라고. 한 달만 부모님하고 살아봐라. 자기 한달 필요 못하는 없어요. 일주일만이라도. 이틀? 네. 아, 이제 1박을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처음에 수행할 때는 되게 훌륭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될 줄 알고 수행을 했는데 이제 가족을 보면은 정말 나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잖아요. 밑바닥이 드러났는데 그게 나만의 고유한 거가 아니고 와, 좀 인간의 공통적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정관념이라는 것도 좀 비슷비슷한 고정관념들이 이렇게 서로 섞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야. 깨달은 분들도 그게 없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거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약해졌죠, 그게. 음, 약해지고 그 자체도 이제 생각의 한 패턴이라는 거를 알면서 이제 많이 약해지고 저절로 닦여지는 거지. 그 자체가 없어지고 자체가 완전히 튜닝이 다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이제 음, 그리고 그 아니어도 깨닫는 데는 문제 없다는 거. 그 감정이나 탐진치가 올라오는 거는 깨달음과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제 되어가는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게 또 이제 신기해가지고 예, 좀 조금씩 바뀌어가는 나 자신을 만나가는 과정이 수행과 뭐 점수의 그런 기쁨이 아닐까 음,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해요. 깨달음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깨달음은 자기가 다 안 닦이더라도 무아 연기인 거를 그냥 딱 체득을 한순간에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다 없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는 그냥 다 그대로 남아있는 네. 상태에서 깨닫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나하고 이제 무관계가 돼 버리니까 그 전에 내가 있음으로써 관계가 되어졌던 가족, 그리고 뭐 사회, 친지, 뭐 이런 것들하고도 다 무관계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있는데 문제들은 다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거랑 무관해진 거. 그러니까는 그 문제가 내가 있음으로써 문제가 다 있는 건데 사실 소공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가족을 봐도 자식을 봐도 자식 아닌 그냥 관계 없는 어떤 다른 집 아이를 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진다. 그러니까는 그게 무관해진다. 상현님 고개를 그 방금 정도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아니야. 내 맞아요. 자식은 내 그, 자식이야. 한꺼번에 그렇게 그, 얘기해. 그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걸 그러니까 스스로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이제 아까 남의 자식이나 비슷하게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자식이라서 이렇구나. 내 자식이라고 음. 생각해서 이렇구나. 그거를 막 봐도 그냥 그거에 무관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 그러지 말아야지. 수행 공부한다는 사람이 이래서야 쓰겠나 뭐 그런 생각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순간순간 찰나멸이듯이 문제도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도 잊어버리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오죠. 문제라고 또 생각이 뭐 깨달아서도 뭐 또 오잖아요. 그런 나의 감정 그런 거에 또 왔구나 또. 그런데 또 다른 거 하면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망각하고 계속 망각했다가 또 다시 오면 또 떠올렸다가. 근데 그런 생각이 오는구나. 이제 요즘에는 보면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거의 다 이제 일어나고 나서 알아차리는 것도 있는데 올 것 같네 하는 거 있잖아요. 비가 올 것 같네. 옛날 어른들이 막 몸이 쑤시면 내일 날이 흐리려나 나와. 봐 그런 것처럼 그냥 뭔가 좀 뭐 그런 감정 생각 왜 늘 보니까 보면 비슷해요. 올라오는 생각 같은 게 계속 갑자기 새로운 게 오는 게 하늘 아래 새로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또 딱 멈춰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조작인가 이거? 당하기 싫어서 조작하는 건지 정말 딱 기운을 알아차려가지고 이제 뭐 그것까지 다 올라오지 않아도 이거는 뭐 오는 건데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고 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탁 놔버리는 건지 음. 헷갈릴 때도 있는데 뭐 이게 저는 그래도 수행도 재밌어야 되고 좀 쉬워야 수행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그 수행은 굉장히 어려운 거, 갈고 닦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늘 나 자신을 억제해야 되는 거라고 했다면 우리 지금 생각 걷어차기나 토템, 생각에 잠깐 힘을 빼고 잠깐 물러서 있는 거는 우리가 잠깐이야 못하겠어요. 잠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잠깐 동안 되게 많이, 어, 이게 힘이 빠져버리는 거를, 생각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를 자꾸 무의식이 알잖아요. 무의식이 아니까 자꾸 무의식이 자기가 알아서 그런 효율적인 걸 네. 강화시키는 음. 거예요. 막 오히려 열심히 할 때는 절대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도루함이 타불로 갑자기 다른 생각이 엄청 당하는데 가볍게 가볍게 뭐 그냥 정말 생각이 올라와도 상관을 안 되고 상관을 안 하고 못 하고 그냥 그런 시간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그게 제 체득이고 검증이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지금 뭐 내 딸이나 뭐 다른 사람 딸이나 비슷한 경지가 안 되고 전혀 어 그런 줄 알면 되죠. 뭐. 근데 종달님은 네네네 그냥 뭐 그런가 보여지는 보다 그렇게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수행의 뭐 모습은 그러니까 다 다르게 다르니까. 꽃이 피어나는 게 아닐까요? 네. 근데
근데 많이 놓여지신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사실 요즘은 그 망각의 힘 있잖아요. 음, 말씀하신 망각의 힘이 그게 잘 되는 게 결국 놓여지는 거고 알아차림이 강해지는 거고 그게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생각이 비슷비슷 올라오는 생각들이 그냥 가만히 놓여 그냥 놓고 있다 보면 그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 감정까지 이제 강해지면서 그때는 이미 알아차려도 늦잖아요. 이게 놓여지지가 않잖아요. 네. 생각의 힘이나 감정의 힘이 이제 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뭐 포기하고 그냥 있는 수밖에 없죠. 그게 가라앉을 동안 더 이상 2차 화살만 더 그거 하지 않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 생각이 일어날 날려고 할 때, 싹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 딱 알아차림이 같이 올라오면서 저절로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그냥 망각이 딱 돼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게 괴로움에서 많이 결국 그렇게 되려고 이게 그렇게 알고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네, 그게 조작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당하기 싫어서 하는 조작인가 했는데 이제 환자들도 아프기 전에 우리가 통증약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다 아프고 나서 진통제가 들어가면 아무리 진통제가 또 들어가도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고 아,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진통제는 항상 어라운드 클락이라고 그래가지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통증약이다. 특히 뭐 우리는 암성 통증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면 환자분들이 내가 중독되는 거 아니냐, 왜 뭐 참아봐야지 이런 고정관념이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특히 이제 뭐 그 이제 호스피스 케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어, 규칙적으로 먹어도 또 중간에 올라오는 통증이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미리 또 주사를 받거나 약을 먹으면 훨씬 그게 덜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게 돼서 이제 그걸 조절을 해요. 그래서 조절을 해서 하는데 보면 알아차림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차리려고 또 막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의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내가 너를 다 알아차려 버리고야 말 거야. 그냥 인과를 그냥 빠삭하게 다 알아버리고 말 거야. 이것도 또 굉장한 탐진치였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고 뭐 막, 야, 이거 생각이 하다 보면 그냥 또 어느 순간 저절로 환하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기를 쓰고 알려고 안 했어도.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소공님 수행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 쉬운 거라고. 이거 되게 쉬운 거고 부처님 시대 아란이 많이 나오고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는 쉽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 쉽게 설명하고 그리고 뭐 갈고 닦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몇 마디 그냥 주고받으면서 그냥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덧칠이 되고 그 공부에 대한 거가 엄청나게 평생 바쳐야 되는 걸로 이게 많이 뭔가 왜곡되어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갈수록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렇게 알아줬다가도 어느 순간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막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생각이 끌려간 거였는데 또 미세하게 끌려간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는 절대 수행이 아니다. 어려울 수가 없다. 이거는 어려워서는 안 되고 실제로 어렵지 않은 거고 어려우면 다 가짜다. 쉬워야 진짜다. 이런 쉽고 간단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어제 어떤 설법에서도 들은 것 같아. 지금 내놓을 수 있어야지 수행이다. 지금 내놓을 수 있어야지. 근데 갈수록 요즘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남의 말과 나의 말이라고 그래. 나의 감각질에서 체험되는 것과 남의 말. 그거는 남의 말도 깨달은 분들 너무 고맙잖아요. 다 미리 해서 알려주시고 이게 말로 전달할 수 없고 자신의 감각질에서만 일어나는 건데 굳이 억지로 말로 하시려고 한 거는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 마음, 자비심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고맙지만 또 나의 감각질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대로 체험되는 거는 체험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이제 맷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지는 시점이 오고, 아니면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법문 매일 듣고 막 쓰고 해도 아는 것 같아도 그게 이제 도로아움이 타불이 되고, 쉬운 것 같아도 나의 말로, 나의 체험으로, 나의 감각질로 매일매일 그 망각의 힘을 누려보고 느껴보면 이제 어느 순간 어 남의 말이 나의 말이 되고 서로 적극적으로 닮고, 아, 그 음,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 수행을 잘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소공님이 대충 하라는 말이 이게 우리 다 꼬시려고 그러는 건가? 하는 그랬는데 게 맞아요. 정말 수행이야말로 대충 해야 되고 정말 간단해야 되고 쉬워야 된다는 거가 요즘 많이 가벼워야 되는 거라는 거를 이게 제가 더 또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반대로 특히 점수 부분에서는 감정 다루는 거 진짜 치열하게 파고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탁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것도 우월감이 딱 다가오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냈다는 우월감을 갖다가 성취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소공님께서 생각 걷어차기가 자기 그 자기 해체 무의식 강화라고 하셨는데 점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점수에서 제가 해보니까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뭘 해놨다는 우월의식이 들어간 게 참 많더라고요. 점수 과정이랄까? 음, 특히나 제가 전생 체험하면서도 딱 느꼈던 게 어느 순간 딱 됐던 게 내 현재 의식이 바뀌면은 전생도 바뀌는구나. 맞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딱 보니까는 내 지금의 나를 갖다 올라운드로 보는 것으로 딱 들어가면서 이것도 상이거나 환상이구나.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라고 느끼면서 이걸 한다고 하지만 특히 어떻게 보면은 영화 시나리오처럼 여러 가지 열린 결말을 두고 하나하나씩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그거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다시 느낀 게 이 말하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때가 됐구나라는 말이 어, 아니 번호도 아니고 이런 거는 그 자리에 공자리 다 하는데도 이제는 꿈에서도 깨어날 때가 된 것 같다. 근데 이게 내 의식에서 올라온 소리지만 나도 몰라요. 그냥 음, 오더라고 이게. 그리고 소공님 자유의지라고 하셨는데 자유의지 비슷하게 몇 번 내봤는데 어느 순간 탁 보니까 솔직히 제가 그 사주를 바꿨다고 생각한 그 사건조차도 연기에서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가 그래가 저번 그 수업 시간 내가 소공님한테 자유의지에 대해 질문한 게 이게 음, 저도 전생에도 관심 많았고 주구막 어차피 또 제가 환자를 보는 입장이니까 그게 관심을 갖고 저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 전생이나 어떤 그런 정신 분석, 음, 이 뭐 내면화의 치유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또 공부도 뭐라고 그러나 이 책도 관심 있게 읽어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허송세월은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일어날 일은 일어날 일이었고 근데 지금 갑자기 떠오른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너무 정말 정신분석이나 내면의 치유나 이런 거 되게 치열한 작업이잖아요. 몇 년간에 걸쳐서 하고, 뭐,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야 되는, 막 일주일에 두세 번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전문가를 만나야 되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되게 번거로워. 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좀 많이 들고 예, 뭔가 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품이 이렇게 많이 들 리가 있을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정말 수행이라는 게 그렇게 품이 많이 드는 건가?
그 이제 성경에도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쉽고 놀이 같은 거가 무의식을 바꾸고 무의식이 바뀌어야 의식조차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래서 물러나 보면 그게 자유의지라는 것도 물러나 보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들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정말 수행에 대한 강박은 놔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 그 인과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의지도 조금 놔야겠다는 거를 저도 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음, 수행이란 뭘까? 음, 수행은 뭘까? 할 때, 가족한테도 아까 우리 가케님이 이제 뭐 깨달음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음. 이제 뭐 이렇게 깨달음 얘기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뭐 이렇게 생각해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신경 쓰지 마 신경 쓸 수 있는 것만 신경 쓰고 네 그런 그게 맞다 가족한테도 너무 큰 부담 너무 잘해주려고 하고 잘하려는 마음이 엄청난 부담. 큰 생사심이고 부담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갈수록 좀 가벼워지면서 이제 또 가벼워지는데 깊어지는 거? 그거는 음,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음. 아까 오늘님 말씀하시려다가 약간 마이크에 묻혔는데, 아, 네. 네. 그, 아, 요즘하고 옛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옛날에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미신 고정관념 중에 가족은 이래야 돼, 아버지는 이래야 돼,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인자한 아버지, 뭐 그 자녀들하고 잘 놀아주는 현실 음, 속에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준 삼아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바라봤던 거고, 맞아요. 또 한 네. 가지 깨달음도 다 들은 말이었잖아요. 깨달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깨달음을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들 그냥 좀비로 지금 모습이 그냥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건데 그거 자체를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있어도 편해지는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저희 엄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의 엄마, 아버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다 그냥 공경하고 이런 거가 세뇌가 된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의 할아버지, 저의 부모님한테 이렇게 맨날 기죽어 있는 약간 음, 그런 건데, 지금 저희 집에 지금 조카 둘이 와 있는데 전혀 그런 거, 할아버지가 어렵지가 않아. 어,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애들이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자기 또래 같은 거예요. 그냥 어, 행동하는 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지 않았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저의 어떤 그런 습관, 음, 생각의 습관, 고정관념을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걔네들이 행동하는, 걔네들이 대하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아버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뭔가를 내가 하고 뭐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이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그냥 확연해져서 그래서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깨달아서 내가 뭐 그러니까 얻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냥 오히려 무관해짐으로써 그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울타리 와서 소공님 말씀 듣고 뭐 이렇게 도반들하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가 되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없어서 음, 정말 놓여지는 거지 뭘 어떻게 해서 놓여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맞아요. 저도 가끔 동생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이거 울타리에서 깨달음 수행하는지 알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대화하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서로 약간 마찰이 일어나서 제가 욱하면 아니 깨달았다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러면 깨달은 사람이 원래 이래. 아 아니래. 그래서 원래 깨달은 사람이 이렇다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래 뭐 수행한다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아, 나 아직 멀었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진 거죠. 깨달음에 대한 어떤 편견,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 음, 깨달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현상계에 펼쳐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거를 내가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이제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내가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런 방향이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어떤 심각하지 않게 음, 그렇지만은 이렇게 의견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막 너무 심각해가지고 저거는 잘못된 거고 내가 뭐 바꿔야 되고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가볍게 음, 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안녕하세요. 레미님 무슨 아, 생각이 이게, 생기셨어요? 네, 아, 이게, 예전에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너무 음, 무거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막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있잖아요. 좋은 사람, 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사실 깨달음 수행할 때 처음에는 그래 나는 기존에 이랬으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나은 어떤 상태가 되겠지라는 걸 설정해 놓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현실은 거의 변화가 없고 뭐 똑같은 게 막 반복되면서 똑같은 역경계가 오고 거기에 똑같이 저는 막 이렇게 끌어오르고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들이 다 생각인 줄 알아서,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이제 그런 생각의 습관을 들이다 보니 많이 가벼워지는구나. 그래서 정말 좋구나. 이게 만약 날 갈고 닦으라고 음. 하면 사실 더 이상 갈고 닦을 게 없습니다. 이제 거의 약간 바스라실 지경인데 갈고 닦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러니 얼마나 가볍고 경쾌한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뇌과학도 공부가 공부를 좀 하는데, 뇌과학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너무 하면 도파민이 많이 항진돼.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지치는 거예요. 음, 지쳐버려. 이게, 그리고 더 뭔가, 길티 플레저라고 그래가지고, 음, 약간 낮은 수준의 그런 그 늘어져 버리고 이런 거가 그게 우리 뇌신경계 반복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무거운 것들은 다 그렇게 음, 결국 무겁고 열심히 해 잘해야 돼 막 밤새워서 뭐 해야 돼 하는 것들이 결국은 더 이렇게 더 바닥으로 가게 만드는 이게 이게 왔다 갔다 그 기복이 너무 심하게 만드는 거고 결국에는 근본적인 거는 근본적인 바뀜은 서서히 편하게 수월하게 일어나는 거지. 막 뭐 했다가 갈고 닦은 거는 뇌과학적으로도 그게 이제 전혀 음,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억압하면 이게 될 줄 알았는 건데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저도 맨날 항상 일확천금을 꿈꾸듯이 수행이나 이런 심리적인 것도 좀 뭔가 그것도 좀 획기적으로 알아가지고 왜 음, 좀 그대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근데 그게 뇌과학적으로도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거는 안 맞아요. 음, 내추럴하지가 않은 거였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여기 수행터에서의 공부가 딴 것들하고 제일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엄청 가볍고 편하게 한다는 거.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 여기 공부터의 다른 거하고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 공부하면은 좀 편해져야 되고 자기가 음, 적어도 이제 탐진치가 좀 덜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좀 여여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
그전엔 몰랐던 어떤 깨달음까지 얻어야 되고 자기가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는 이래야 되니까 딴 데는 엄청 막 저 진지하잖아요. 그놈하고 누가 깨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 얘기 듣고 자기가 모르는 얘기하면 저렇게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스승이 되고 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는 진짜 그런 게 없이 하나도 뭐 몰라도 알아도 탐진치가 일어나도 뭐 그거 그대로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그 일어나는 그대로 그러니까 도노나 점수나 그냥 저절로 돼야 되는 거지. 저절로 안 되고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자기 강화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도노든 점수도 뭐 자기가 안 편해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생각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안 알아차려져 가지고 생각 감정에 매몰돼서 괴로운데 그 괴로운 거에도 아무런 잘못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바탕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나가는 거랑 몰아치려 그러는구나 하고 알아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비가 그냥 올려나 보다. 공이 쑤시네. 이거 약간 머리가 좀 거미줄이 끼는 것 같은 느낌. 이거 네. 폭풍우가 치면은 그냥 좀 정신없고 괴로울 뿐이지. 그게 폭풍우가 친다 그래서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구름 위에 있는 하늘이 있는 거는 똑같은 거고, 폭풍우가 치든 안 치든. 그래서 점수도 뭐 좋은 꿈을 꾸면 좋겠지만, 악몽을 꾼다 그래서 그게 다 생각의 일이라는 것만 확실히 자기가 알고 있으면, 사실 뭐 좀 괴로워서 그렇지. 안 괴롭자고 하는 건데, 이제 좋은 놀이터에서, 진짜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아보자고 하는 거지. 사실 좀 힘들고 그런 놀이터에서 놀아도 놀이터에서 노는 거는 사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진짜 돈오든 점수든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게 좋은 거. 알고 모르고는 상관없다. 그거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도노 되기 전에 토템 들 때 정말 알고 모르고는 진짜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나중에 점수가 어느 정도 도노가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깨달아지는 거를 이제 예, 결계를 친다고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진짜 알미 좀 필요할 수가 있고. 근데 그런 알도 저절로 다가오는 거지. 갑자기 막 다 뿌리채 알아버리고야 말겠어. 이걸로는 알아지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소공님 같이 안내자가 필요한 경우가 그 이제 자기가 도노 확철 그러니까는 진짜 자기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좀 알미 확실해졌다. 요럴 때 괜히 이상한 생각에 다시 맞아. 깨달음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되잡혀가지고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좀 잡아주는 거 그런 거고 좀 결정적인 마디마디 순간에 그런 게 네. 그게 자기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이제 좀 필요한 것일 뿐이지 사실 그 안내자 역할로 그거 이외에는 사실 방향만 제시해주고 자기가 그렇게 가볍게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울타리도 견성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우연히든 10년 전, 20년 전 갑자기 그 자리를 보고 이제 그게 생각이 놓여져서 갑자기 생각이 떨어져 나가서 한 경험인데 그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다시 그 자리 찾으려고 막 그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고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엄청난 또 견성의 체험이 크게 온 분들일수록 갑자기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경험 같은 거를 하거나 그럴 때 더 이제 집착하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나 그 큰 경험이어가지고 그게 비밀처럼 돼가지고 두려워하거나 해석이 안 돼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신비한 자리로 생각하거나 근데 수공님께서는 그걸 폄하하지도 우상화나 미신화하지도 않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견성이나 도노의 퀄리티는 똑같다. 정말 큰 스님의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난 건 어차피 찰나생찰나멸이니까 퀄리티는 똑같은데 결국 그 해석이 안 되면은
태전이 되는 거. 그걸 열심히 해서 다시 그 자리로 가야지 해서는 정말 절대로 또 다시 갈 수가 없는 거고, 또 그거를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고 대단한 걸로 또 해서는 또 이게 또 이 기본적인 우리의 수행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진짜로 이게 쉬운 거고, 내 자신의 감각질에서 일어나는 거고, 돈노도 그렇고 돈노 확철도 그렇고 뭐 불태전도 내 감각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인가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데 우리가 나 깨닫고 나 불태전이야 막 이래도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그분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나 못 깨달아서 그래도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자신의 감각질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길을 좀 뭐 언제 일어날지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하여튼 좀 즐거운 여정, 가벼운 음, 여정일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가족 얘기를 하다가 이제 깨달음 얘기로 네네. 결국은 깔때기야. 깔때기야, 깔때기. 네. 그러니까 아니, 가족이 가장 저도 무겁잖아, 옆에 관계 중에서. 맞아요. 아유, 맞아. 진짜. 가족이 저는 가장 혼자 무거운 사니까 관계. 공부 그러니까 열심히 거의, 했어요. 응? 혼자 살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것저것 외국도 돌아다녀 보고 서양 쪽 돌아보고 내 솔직히 얘기했는데 오퍼너포너 이래 워크샵 남타 호호포노포노. 강화도 남타 화이트북 있잖아요. 응. 거기도 갔다 왔어요. 강화도에 살 때. 온갖 와. 거 다 해보셔서 보니까. 아, 가족이 없으니까 자유로워. 혼자 사니까 돈도 거기서 다 아니, 근데 제가 떨어졌어. 지금 문득 떠오른 게 아까 형철님이 동생에 대한 컴플렉스나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는데 형님이 이렇게 혼자서 잘 살았구만. 동생은 맨날 일만 하고 돈만 벌고 이제 그런 날 때 그렇게 그렇지. 외로워가지고 형님하고 대화도 하고 싶었을 텐데 형님은 이렇게 그냥 그런 네. 생각도 동생 입장에선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어. 형은 되게 자유롭게 원하는 것도 하고 또 뭐 이런 살고. 이 동생은 평생 또 어떤 기대치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음.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음, 네, 제가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느낀 건데 솔직히 동생은 싱가포르에 있고 거기서 돈을 벌고 저는 엄마 옆에 있다 보니까 동생은 돈을 보내주고 음. 나는 엄마 필요한 거는 몸빵을 했는데 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야, 넌 몸빵 하는 거나 동생 돈을 보내주러 떼어놓는 거나 네가 더 큰일 하는데 너는 왜 자꾸 동생이 돈 벌어주는 거에만 신경을 쓰느냐. 옆에서 한 대 툭 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끊임없이 비교하는 게 이게 집단 무의식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게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차리고 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그 시험이라는 경쟁 체계에서 살아오다 보니까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이거 생각일 뿐이야 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 휙 들어가가지고 아씨 좀만 더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이길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자꾸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이게 그게 또 생각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비교하고 연속성, 시간의 연속성, 통일성을 막 억지로 스토리를 꿰어 맞추는 게 생각이 하고. 하는 일이고, 근데 그건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잖아요. 우리가 도반들하고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나만의 고유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이 또 우는구나. 근데 그건 또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생각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게 이제 수행의 예, 맛인 것 같죠. 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집단에서 살고 있잖아.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집단이 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그거 다 생각이야. 막 비교하지 마. 이러면은 그것도 이제 정말 우리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도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것만이 전부인 세상으로, 그러니까 깨어난다는 말이
막 깨어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과 이것이 전부란 생각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랑은 진짜 질적인 차이가 도약이 일어나는 천지가 개벽하고 꿈에서 깨어난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아, 그거였구나. 음, 아, 이 세계가 있고 저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상계가 전부는 아니라는 느낌. 어차피 실상계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많이 가벼워지고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양적인 음, 차이 말고. 음. 결국 수행 얘기로 돌아가고 그런 것 같아요. 바람직하네요. 이거 수공님이 참 기특하다 여길 것 같은데 우리 이거 보면 그러니까. 잘들 아니, 근데 놀고 결국 있다. 그냥 그런 생각이 요즘 저는 드는 게, 그 우리가 실상계라는 표현도 쓰고 또 무아와 연기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실상계라고 하면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생각 아닌 것의 힘으로 산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물론 소국님은 뭐 그 바늘 하나 꽂을 땅 한 떼기, 심지어 뒤에 바늘마저 이제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무아와 연기를 생각의 습관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의 습관화를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 또 뭐 실상계를 이야기하고, 생각 아닌 것의 힘으로 산다는 걸 말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질까, 내 삶이?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는구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왜냐면 사실 실상계가 뭔지 잘 모르겠고 막 이러지만, 무아와 연기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내가 그래, 그런 존재야. 라고 이제 한번, 계속 검증해 나가는 건데,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되게 가볍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아와 연기를 해가지고 내가 뭐 진리를 밝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세계관으로,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 나라는 존재를 이해했을 때 많이 가벼워지는구나. 이 생각이 최근에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늘 하나 꽂을 음, 땅도 없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다 배우고 옛날 선사들의 음, 말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지. 그치, 그죠. 없어져야 한다는 당위하고는 완전히 달랐었던 건데, 네. 그게 또 배워지는 것. 되어지는 과정이거나,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지. 수행을 하다 보면, 무아 연기에, 수행 네, 하다 보면 되어지는 거지. 갑자기 이게 기준이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어야 한다로 하면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심지어 없어야 돼. 바늘마저 없어야 돼. 그럼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돼? 이 힘 빠시면 이게 다 바늘이 아니라 이거는, 기둥인데. 이거 어떡하지? 대들보야, 대들보. 몇만 평의 지금 땅인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가벼워지는 이치가 네,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실상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는 헷갈리게 이거는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 바늘 하나라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근데 네, 네. 생각으로는 바늘 하나 정도에 되는 작은 생각으로도 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실상은 생각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바늘 하나도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실상대로 놔두고 현상하고 딱 분리를 시켜버리니까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바늘 하나도 꽂을 실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상은 무한히 실상에 가까워질 수 있을 뿐이지 가벼워질 수 있을 뿐이지 사실은 현상계에서는 막 기대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기대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부대끼면서 살잖아요. 그래도 바늘 하나 꽂을 데 없는 실상은 그러든지 말든지 실상 그대로 여여하기 때문에 얼마나 현상이 그냥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워지는 거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엄청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말, 무아와 연기, 어떤 그런 말들도 다 이제 남의 말인데 그게 이제 나한테 저절로 와지고 느껴지고 되어지고 하는 순간들이
이제 문득문득 오게 되는 것 같아. 저절로 그게. 쉽게 쉽게 살다 보면 쉽게 쉽게 가볍게 그냥 잊어버리고 음, 살다 보면 잊어도 돼. 그런 거 괜찮아.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사랑의 힘이라는 게. 음. 소국님 말씀 중에서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처럼 쉽다 이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와 이런 사기 완전 사기 같은데? 이제 수국님 말씀은 아니고 옛날 선사들 말씀, 이제 아, 수국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쵸. 이게 그런 말씀을 들으면 더 알쏭달쏭하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도대체 그렇게 쉽다는 거를 모르다니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또 채찍질하게 되고. 이렇게 네. 쉬운 걸 나는 모르고 나는 있다고? 나는 왜 모를까? 모르지? 왜 나만 모를까? 왜 나만 모를까?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자, 네. 이제 그럼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로 해서 슬슬 정리를 네, 해주시죠. 네. 네. 오늘도 또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가족에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음, 또, 그리고 약간 그냥 뻔하게 또 가족 때문에 괴로웠던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예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역시 다르네요, 우리가. 역시 우리는 소국님이 굉장히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아, 정말 대견해 하시지 않을까? 우리 오늘? 또 소공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또 응? 다들 많이 음. 근데 항상 진짜 목말라. 우린 다 알잖아. 어떤 수행일지를 써야 칭찬받는지를. 혼비님 특히 잘 알잖아. 아니 혼비님 정말 잘 알아. 근데 수행 일지 쓰는 것도 좋지만 보니까 이제 계신 분들은 뭐 블로그도 글도 쓰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발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누가 막 시비 걸고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이렇게 탁마하고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깨알 영업하십니까? 깨연에도 올리시고 여기 아, 발표라 해서 그렇습니다. 어디다 발표를 난 어디다 발. 뭐 학회지 발표인가? 소공님도 발표하는 글은 블로그하고 깨연에 하고 저 어디야 페이스북에 올리시지 이제 울타리에는 안 올리시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울타리는 이제 우리 좀 방어막을 치고 이제 있는 거고 어떤 글을 올려도 다 이제 되고 탁마를 한다.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올리는 건데 이제는 충분히 힘이 다들 이제 생기신 분들이 많은데 발표는 잘 안 하신다. 지금 각회님께서 그러니까 깨달음 연대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확실히 아직까지도 얼마 전에 사람님께서 댓글이 덜 달리면 신경 쓰고 있는 나 자신을 어, 보게 된다. 뭐 맞아. 댓글 네. 반응 같은 거. 이제 그 발표할 때가 됐다. 이거는 응. 저는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훌륭하고 튼튼한 거는 이제 말이니까 말을 잘하면 또 그럴 수가 있고 글을 잘 쓰면 할 수도 있지만 댓글이나 어떤 글에도 그냥 별로 표현할 수 있는 음, 네, 그것도 다 생각이잖아요. 댓글에 대한 반응도 좋아요 음. 5개밖에 없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그럴 수 있고 그냥 올리면서 그걸로 또 잊어먹고 아, 댓글이 달리면 또 있구나 그걸 또 잊어먹고 그럴 수 아이고. 있으면 또 할 수 있는데 이제 깨어는 아직도 홈그라운드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것도 생각이겠지만 또 저절로 또 올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지나면. 네. 아, 저는 그리고 사실, 네네, 상현님. 자신만의 언어랄까? 자신만의 말이 그게 없으면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면 올리기 좀 그렇더라고요. 음. 뭔가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근데 자신만의 글이 그게 저도 내 글이라고 해서 쓰지만 내용 보면은 다 소공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내가 다 들은 말이야. 그러니까는 하늘 그렇게 아래 하는 새로운 거 거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내 속에서 어느 정도 이게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힘있게 쓰는 것일 뿐이지 그 그러니까 내용이나 용어는 다 불교 용어고 소공님 쓰셨던 용어고 다 그래. 제 근데 생각에는요. 음, 일단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신만의 숙성, 숙성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음, 스스로 발효시켜서, 음. 물론 다 뭐, 소공님의 그 들었던 얘기들이고, 뭐 책에서 읽었던 얘기고, 다 좋은 얘기들이지만, 이게
자기 나름대로 숙성을 시켜갖고 나와야 이제 자기 거다는 거죠. 상범님 많이 숙성되셨어요. 제가 아니, 아직 덜 그 익은 것 같아. 겸손병 좀 고쳐야 돼. 겸손병. 아직 덜 익은 것 같아. 완벽병. 이게 아니, 막 저기 발표해보고 막 깨지고 야 이런 막 누가 이거 막 부처님 말씀 그거 댓글 달면서 너 그거 틀린 거라고 막 그러면은 내 속에 일어나는 것도 보고 막 이렇게 좀 깨져가면서 그렇게 해야 뭐가 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제가 사실은 우리 울타리에다가 수행 일지를 쓰기에는 아직 뭐랄까 좀 길게 쓸 것은 아니고, 근데 이렇게 약간 그 아이디어로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메모 차원에서 저는 제 스스로 압도행위 없어 연재를 한다고 해서 압도행위 없어 그 압도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압도행위 없어를 지금 한 5편까지 썼는데 짧게 그거를 깨달으면 올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네. 너무 부끄러워. 연대하는 난 그 예? 거기에 그 삼도련님 그 저기 읽어보면은 자기 말 그냥 어쩔 때는 막 그 막 논쟁적인 말도 엄청 힘있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그분 길게 써셔서 저는 너무 짧아가지고. 아니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아, 근데 자꾸 그 그거를 비교가 저절로 올라오네. 힘있게 쓰니까 소공님이 칭찬을 많이 하셔요. 그 아, 삼도련님에 대해서. 아, 그러시구나. 도덕경 올리시는 분. 아, 네, 도덕경. 네네. 근데 우리 아니, 저기 저 운영진에서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해. 저거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삼도님 사람들, 안 쓰면은 우리 너무 글이 없어. 맞아. 그러면 너무 글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삼도류님 안 쓰시면 또. 그러니까 지금 아토행 엽서부터 쓰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뭐라도 그냥, 네, 뭐라도, 뭐라도. 우리도 그냥 그러면 깨연에 좀 우리 깨연에 좀 써야 되겠다 지금. 그냥 써야 깨달은 되겠다. 네. 그리고 네. 우리 깨달음 수단은 한 달에 한 번이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소식을 전하니까 좀 뜸한데.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저는 정리해서 깨연에 또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상엽님 오늘 최고의 도반 가족이라는 좋은 주제를 제안해 주셨는데,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저도 처음에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좀 약간 무거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약간 우려도 했었는데 결국은 현명하게 결국 깨달은 쪽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 게임 그러니까 얘기 신세 한탄으로 흐를까 봐 그랬는데 그러니까 신세한테 울타리는 흐를까 봐 막 가족을 디스할까 봐. 울타리는 역시 울타리구나 뭐 이런 네. 생각. 그리고 덕분에 도반님들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족에 대한 생각 이면에 있던 그 모아 연기 결국 모아 연기인데 조금 더 가벼워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4월에 깨달음 수다를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게스트로 참여를 와주신 또 네네, 신영철님. 아, 형철님 홍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페셜 게스트 감사합니다, 형철님. 다음에도 가끔 와주세요. 네, 다음에 우리 네. 몸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몸. 내면 아이 모험 끝도 없지 뭐. 네. 안 했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녔다니까. 했으면은 또 못했어. 그때는 또 몸 전문가, 그때 또 네, 몸 그때는 몸 전문가 네, 신영철 박사님으로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깨달음 수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피는 봄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